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요즘 날이 춥다 보니까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따뜻하게 잠이 잘 온다, 그리고 숙면할 수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네, 숙면을 취하려면 자신의 체온이 평소보다 1도 정도 낮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기장판을 켜고 자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온이 오르면서 얕게 잠이 들고 또 새벽에 자주 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만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고 전원을 끄는 습관이 좋다고 하니까요. 평소에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할게요.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12번의 거절입니다. 네, 12번의 거절이라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전해주시죠. 요즘 응급실 뺑뺑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결국 사망하는 일까지 네.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10살 아이가 병원에서 12번의 거절을 당한 뒤에 겨우 살아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전 오전 10시 무렵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었는데요. 이 10살 아이가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병원 측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대학병원 3곳은 소아 전문의가 없다, 아이를 받을 병상이 없다 이러면서 수용을 거부했고요. 그러면 더 넓은 병원, 더 넓은 반경에 있는 병원을 찾으려고 9곳을 더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비슷한 이유로 역시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병원 12곳 뺑뺑이 당하고 거절당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19 구급대가 13번째 통화를 하고서야 겨우 받을 병원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부산 진구의 한 응급센터였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이 병원에 아이를 이송하는 데까지 무려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 도착 직후에 응급처치를 받은 아이는 다행히 맥박과 혈압을 회복하기는 했는데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밤중도 아니고 또 휴일도 아닌 평일 대낮에 의료진이 멀쩡히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응급 환자를 받을 곳이 없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부산이라는 대도시였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한종합병원협회 관계자는 이건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소아 응급 전담센터 확대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료 뺑뺑이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런 네.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다음 픽 듣죠. 두 번째 모닝픽 탈모약 건보 적용 되나입니다. 네, 탈모 치료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두 분은 혹시 탈모 걱정 없으시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머리숱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네. 주변에서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만큼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탈모인이 한 1,000만 명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은 굉장히 폭이 좁은데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유로 우리 보통 원형 탈모 생기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탈모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면서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탈모 고민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탈모는 단순히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취업과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또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이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은 건보 나도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나의 이런 고민들을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고민, 요청에 좀 응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보 재정이 넉넉하기만 하다면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보 재정이 지금도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탈모 치료를 하려면은 치료를 뭐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또 더군다나 탈모 인구가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연간 재정 지출이 1조 원에서 최대 3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영역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고민도 있고 또 이게 과연 이렇게 되면 다른 건 또 어떡할 거냐 이런 또 고민이 또 뒤따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 해주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방어값 급등입니다. 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찬바람 불이 제 목소리도 같이 갈라지는데 사실 겨울 되면은 방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방어 값이 좀 올랐나요? 네, 많이 올랐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방어 많이 안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요즘 방어 많이 찾으세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많이 드세요. 예, 방어가 일종의 뭐 약간 좀 어떤 식재료 같은 것도 유행을 타는 모양이기도 한데요. 겨울철에 요즘같이 추울 때 방어 한 입 이렇게 탁 넣으면 입안에 기름이 샥 도는 게 맞아요.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올 겨울 방어 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적정량의 방어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1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이달 첫째 주 국내산 방어의 시세가 킬로그램당 2만 6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0% 오른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방어 경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본산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산도 지난 10일 3.3톤이 경매에 나왔는데 킬로그램당 평균 33,600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지난해 같은 날 경매 가격보다 57%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생각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5-6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낙찰 가격이에요. 소매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비싸지겠습니까?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대방어는 킬로그램당 5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kg짜리 특대 방어는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비싸죠. 그러네요. 방어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걸 원인으로 일단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방어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겨울철 필수 음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근데 그런 반면에 공급은 별로 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어는 제주도와 통영이나 거제 같은 이렇게 남해안에서 주로 양식을 하거나 잡히는데요. 올겨울 경남 남해안 일대 적조특보가 내려지면서 양식 어류가 대규모로 폐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어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일본산 방어 공급도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방어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엔 방어 좀 먹어줘야지. 네. 가을에는 전어 좀 먹어줘야지. 여름에는 민어 좀 먹어줘야지. 그러네요. 봄에는 도다리 좀 먹어줘야지. 이렇게 다 오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슈퍼우먼의 등장입니다. 슈퍼우먼의 등장 이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어제 제가 빙판길 시민 영웅 소식 아, 전해드렸잖아요. 예. 오늘은 슈퍼우먼이 등장을 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47분쯤에 강원도 강릉시 한 도로에서 18개월 된 아이가 약과 함께 먹은 젤리가 기도에 걸리면서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급히 세운 뒤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한아름 경사가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경사는 곧바로 차량을 멈추고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임리히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물질로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데 성인의 경우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앉듯이 앉은 상태에서 배꼽 있는 부분에 팔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위로 이렇게 확 올리듯이 하면 되거든요. 이거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영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를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무릎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등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도 아이가 만약에 기도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를 반대로 돌려서 무릎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흉부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압박을 합니다. 요걸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아이가 특히 영아를 기르시는 가정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될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급처치법을 경찰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30초 동안 실시를 하니까 아이의 기도 걸려있던 젤리가 튀어나왔다고 하고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왜 영웅은 항상 우리 옆에 있죠? 뭐 늘 옆에 경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몇 분이 더 지쳐졌다? 그럼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 가족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감사 글을 남기고요. 그다음에 직접 손편지를 써서 경찰한테 전달하기까지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슈퍼우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슈퍼우먼의 등장으로 아이가 살 수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 도와주신 따뜻한 마음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편지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아름 경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위급한 상황을 보고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몸이 먼저 반응했고 미리 숙지해둔 응급처치법 덕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아름 경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큰 추위 없이 파란 하늘의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흐려지며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비 소식입니다. 오전까지는 중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말썽이던 미세먼지도 낮부터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농도가 줄어드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일부 중부 내륙과 남동부는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다 밤이면 그칩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오르는데요. 어제 7.6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오늘도 7도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가 11도, 강릉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동에 눈이나 비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립니다. 이후 성탄절 당일은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눈은 쉼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더 빨리 피곤해지고 노화도 빨리 온다고 그래서 평소에 참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네, 건강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백내장과 일상 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찾아가는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입니다. 몸이 1000냥이며 눈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 건강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토록 중요한 눈 건강을 앗아가고 또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3대 실명 질환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황반변성. 두 번째, 녹내장.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백내장입니다.
자, 오늘 눈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한참 진료 중이실 것 같거든요.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여기네요.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의 눈 건강을 잃게 만든다는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찾아왔는데요. 백내장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백내장은 꼭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이 흐려 보이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수정체라는 투명한 렌즈가 있는데요. 빛을 모아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 바로 백내장인 거죠. 사물이 흐릿해지고 무언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백내장이 진행되면 수정체가 뿌옇게 되면서 빛이 깔끔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밝은 낮이나 역광에서 눈부심이 더 심해지고 잘 안 보이는 주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유 없는 두통과 눈의 통증도 발생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수정체 문제인데 두통은 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내장으로 흐려진 수정체가 서서히 팽창해 동공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 머리나 눈의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가까이 있는 사물이 또렷하게 보여요. 갑자기 잘 보인다고요? 왜요? 눈 속 중심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눈으로 들어온 빛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근거리가 이전보다는 잘 보이게 됩니다. 눈이 좋아진 줄 아시는데 사실은 이게 또 백내장의 증상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나이 들면서 노안이란 것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노안과 백내장 증상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노안과 백내장 모두 눈 속 수정체에서 발생하고 세월에 따른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 발병식이나 증상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는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반면 백내장은 시야 전체가 뿌옇게 변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골고루 잘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노화가 백내장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요.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백내장이 오니까요.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이나 아토피, 당뇨병 등이 있는데 염증이나 기저질환이 수정체의 혼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을 방치할 경우 과속백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체가 딱딱해져 수술 난이도가 높아지고 녹내장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백내장 수술은 작은 절개를 통해 초음파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나온 후 개인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는 안전한 표준 수술 방법입니다. 또한 과정 중 수정체 분할과 절개를 햄토처 레이저로 번개처럼 빠르게 수행하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도 가능합니다. 절개의 균일성과 난시 교정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각막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일 것 같습니다. 백내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인데요. 밖에서 활동할 때는 자외선 차단 안경과 챙이 있는 모자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금연입니다. 흡연은 백내장의 위험을 높이고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신질환 관리예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혈당이나 혈압 조절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백내장에 대해 상담해 주신 신일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체 활동 중에 빠질 수 없는 부위 어깨.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 키워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오십견. 두 번째,
석회성건염. 마지막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회전근개 파열.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상 속에서 극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한다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우선 회전근개가 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깨의 앞쪽에서부터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근이 어깨 관절을 빙 둘러 감싸고 있다고 해서 회전근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힘줄 중에 어느 하나가 또는 여러 개가 노화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파열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걸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은 작은 파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차 큰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열이 너무 오래되거나 심한 경우는 심지어는 제자리로 봉합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회전근개들은 우리가 머리 빗고 전화 받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파열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동작들이 점차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주된 증상을 극심한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마에 주름살이나 흰머리가 생길 때 통증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힘줄 섬유도 생물이거든요. 점차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섬유가 죽어서 수명이 다해서 생기는 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견딜만하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마치 고장난 지퍼가 점차 벌어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부위가 변형되거나 손상되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힘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힘줄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점차 좁아지게 되겠죠. 힘줄 섬유가 점점 굶어 죽어가면서 생기는 게 어깨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 원인입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되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거겠죠? MRI상 조금 찢어진 부분 파열인 경우는 이때 팔에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를 해서 좀 더 쓰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떨어진 회전근개는 약이나 주사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MRI상 회전근개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팔의 힘도 떨어진다면 빨리 봉합을 해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일찍 발견된 작은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20분 정도면 봉합이 가능하고 파열이 너무 오래돼서 약해진 경우는 튼튼하게 덧대서 봉합하는 방법으로 재파열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힘줄이 떨어진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방치되었거나 한 번 봉합 후에 그 힘줄이 다시 떨어졌을 때 힘줄이 퇴행성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올렸다 하더라도 저절로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다른 어깨 치료 방법으로 고쳐야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어깨 밖의 근육을 어깨 속으로 옮겨서 치료하는 방법을 힘줄을 이사시켰다고 해서 힘줄 이전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방향이 비슷한 근육을 최대한 어깨 밖에서 어깨 속으로 끌고 와서 없어져 버린 근육과 비슷하게 대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깨 힘줄 이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하고 요즘같이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어깨 통증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라고 방치하기보다는 아프면 빨리 원인을 찾아서
어깨 속에서 완벽하게 빼내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상담해주신 백창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 넘어섰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건강 리모델링 오늘 주제는 어떤 건지 힌트 먼저 보시죠. 여름보다 겨울에 더 어렵다? 어렵다. 뭐가 어려울까요? 야외 취침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외 취침. 운동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밖에 추우니까. 야외 활동. 아니면은 저는 피부 관리가 어렵다? 워낙 오. 이제 찬바람에 뭐 또 건조해지니까. 건조해지니까.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만 봐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아주 전부 두툼한 패딩 입고 패딩을 있어요. 입고 있는데. 아니면 감기 안 걸리는 법?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아주 추운 뭐 강추위에 살아남는 법?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 밖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이거 이거 패딩 입고 막 이러니까. 뭔지 궁금한데. 자, 이거 오늘 주제 뭐예요? 네, 이 겨울철에요. 방금 보신 사진처럼 많은 분들이 패딩 안에 숨기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붙어 있는 살이죠. 맞아.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옷차림이 가벼우니까 몸매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게 되는데 겨울철은 옷이 좀 두꺼워지다 보니까 군살을 가리기가 쉬워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슨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겨울 다이어트 완전 정복. 오늘의 주제. 주제 너무 좋네요. 사실 이 전국 다이어터들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뭐 여름과 다르잖아요. 여름은 막 뭔가 옷도 얇아지고 수영복도 맞아요. 입어야 되고 네. 다이어트 하는데 겨울에는 그냥 패딩 하나 하면 되겠는데 숨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패딩을 좀 입고 왔거든요. 살을 좀 숨겨보려고. 근데 아무래도 정말 겨울이 되면은 일단 체중계를 밖에 꺼내놓지 않고 이렇게 소파 그쵸. 밑에 쓱 집어넣게 되기도 하고요. 너무 춥다 보니까 뭐 뜨끈한 보양식 위주로 생각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하고 타협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여름보다 겨울에 살이 더 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송합니다.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가 있고 네. 또 이걸 소모하는 에너지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조금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그쵸. 아무래도 좀 추워지고 이러니까 뭐 야외 활동, 여름에는요. 야외 활동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위가 있으니까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요. 또 그러고 또 약간 땀 많이 흘리고 덥다 보면 또 입맛이 약간 식욕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겨울은 또 정반대로 됩니다. 땀 많이 안 흘리게 되고 야외 활동 많이 못 하게 되고요. 이불 또 속에 있고. 맞습니다. 네.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식욕은 또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면 겨울에 또 연말연시가 또 겨울에 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술자리 있으니까 음식도 많이 먹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밖에서 활동은 줄죠. 또 먹는 건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 밸런스가 다 깨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겨울에는 체중 조절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 겨울철에 살찌는 이유 또 있죠.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 길거리 음식. 너무 맛있다. 네. 이거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군고구마. 너무 많죠. 어묵. 아우 맛있죠. 네. 자, 겨울철 길거리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들 전부 다 밀가루와 설탕의 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슬프다. 자, 이런 탄수화물은 굉장히 많고 당분도 높잖아요. 네. 고칼로리의 저영양 식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길거리 음식의 핵심은 기름칠이죠, 기름칠. 맞습니다. 바삭 굽고 익힌 이 기름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트랜스 지방 생성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요즘 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물가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파는 예. 음식들이 많아요. 맞아요. 싸니까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간식들 많이 먹으면서 당분 섭취가 늘어나고 겨울철 다이어트에는 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겨울에 자주 먹는 이 간식들의 칼로리 정말 모르고 싶지만 그래도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겨울철 5대 간식 쭉 준비했으니까 이 중에 칼로리가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은 것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하. 맛있는 거네. 호떡, 호빵, 군고구마, 붕어빵, 어묵. 진짜 다 맛있는 5대 간식이죠. 호빵인가? 아 근데 기름에 튀기는 게 더 칼로리가 높을 것 같긴 그럼 해서. 호떡인데. 아 근데 지금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정답은 붕어빵입니다. 어? 왜냐? 나머지는요 다 한 개 단위로 팔아요. 호떡 하나씩 팔죠. 호빵 하나씩 팔죠. 붕어빵은 꼭 3개에 2,000원이야. 그러네. 3개를 먹어야 된단 안 돼. 말이에요, 내가. 하나 기준. 한 개? 하나 개 기준입니다. 한 개 기준. 아, 예, 예. 그러면 저 진짜 기름칠한 거.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볼 때 기름칠하는 게 호떡이거든요. 한 개씩만 따지면. 그래 안에 설탕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정답 다들 맞추셨어요. 1번 호떡이 가장 높은 열량이거든요. 그렇구나. 한 개 칼로리가 260kcal 정도 됩니다. 게다가 주 재료가 반죽이 밀가루잖아요. 탄수화물 덩어리고요. 이 안에 속 재료에도 설탕이 들어가서 당류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맛있는 호떡은 무조건 기름에 많이 튀겨내듯이 맞아요. 먹어야 그럼요. 되거든요. 저거 보세요. 네,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어서요. 하나만 드셔도 거의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칼로리를 거의 당류 그대로 섭취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꽤 맞네요. 높죠. 근데 맛있잖아. 맛있죠. 문제는 진짜 한 개만 먹게 안 돼요. 그냥 일반 설탕 들어간 거 먹죠? 그럼 또 옆에 뭐 먹어야 돼요? 씨앗 호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 2개는 먹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 붕어빵이나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안 가장 돼요? 심한 게 호떡이라는 거지 다른 음식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붕어빵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붕어빵은 딱 한 개가 한 120kcal 정도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생각보다 별로 안 괜찮은데? 나가네. 그렇죠? 하지만 아까 희경 씨 얘기하신 것처럼 붕어빵 한 개만 드시는 분들 없으세요. 네. 2-3개 정도 드신다고 하면 맞아. 밥 한 공기 뚝딱이고요. 게다가 이것도 역시 팥과 밀가루 정말 다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호빵 역시 개당 한 200kcal 정도 되고 똑같이 밀가루와 단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러면 군고구마는 그래도 좀 건강한 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군고구마가 100g당 한 140kcal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칼로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안에 있는 당이 한 번 더 이렇게 프로세싱이 되면서 좀 더 당 함량이 높아지고 혈당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조리 방법을 좀 바꾸거나 용량을 좀 조절하셔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묵. 다른 아이들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있겠지만 역시나 전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당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묵도 하나만 드시지 않잖아요. 개당 70kcal 정도이긴 한데 여러 개 드시게 되고 또 하나는 어묵은 국물을 많이 드세요. 이 국물에 너무 나트륨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많이 붓고 혈압에도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국물을 먹어줘야 딱 추위가 가시거든요. 그게 문제죠.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이렇다고 이 맛있는 겨울 간식들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끊고 살라는 건 저에게 겨울을 맞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이거 다이어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뭐 다이어트 인생의 숙제 같은데요. 네. 이 다이어트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OX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 선생님 퀴즈 먼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이어트 OX 퀴즈 함께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겨울에 난방을 안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십시오. 약간 저는 오. 저는 X. 왜냐면 일단 실내 온도가 좀 높아야 체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체온이 올라가야 제가 살이 잘 빠진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집이 추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좀 따뜻한 쪽에 사는 분들이 좀 퉁퉁한 분들이 많아요. 추운 쪽에 사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덜 뚱뚱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에너지 뭔가 소모가 좀 많지 그렇죠. 않나? 추워할 때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살이 좀 덜 찔 것 같아요. 그 저도 네. 오. 자, 정답은 O. 두 분 MC분이 맞으셨습니다. 뭐예요? 예.
오늘 아까 날씨 들어보니까 영하잖아요. 지금 네. 이제 영하 1도 뭐 이렇게 되는 영하의 날씨인데 뭐 너무 추운데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막 집안을 냉골로 만들고 막 추운데 벌벌 떨라 이런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따뜻하다 싶은 온도보단 조금은 낮춰가지고 실내 온도를 조금만 낮게 유지해 주시는 게 이제 다이어트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자, 생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자, 우리 몸은요 추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우리 정원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이제 발열을 해서 열을 만들어서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 대사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 소모를 이제 돕게 되는 거죠. 네. 그렇고 또 이 겨울철이 이제 그런 온도가 낮은 거로 이제 많이 유지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계절들보다는 겨울에 그래서 좀 더 살이 좀 잘 빠지는 적어도 이 체온만 놓고 따지면 체온으로 해서 열이 발생되는 거 따지면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다른 계절보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추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이제 늘 들으셨던 얘기인데 이제 백색 지방, 갈색 지방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갈색 지방의 이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고 이제 칼로리 소모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좀 추운 이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체중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 듣고 뭐 난방 다 꺼 다이어트야 뭐 극단적으로 하시면 정말 입 돌아갑니다.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너무 춥다 싶으면 적당히 트시는 게 감기 걸리지 않는 것도 네. 중요하니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겨울에 운동하면 살이 더 잘 빠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이거는 첫 번째 질문하고 퀴즈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O. 저는 겨울에 운동하면 일단 땀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좀 더디게 빠지는 것 같던데 아닐까요? 그래요? 이거 정답 궁금한데요? 네, 정답은요. O입니다. 뭐예요?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질문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철은 살이 잘 찌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맘만 먹으면 더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이야기해 주셨던 기온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정온동물이라고 하죠. 같은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밖에 온도가 너무 춥다. 그러면 몸에 있는 온도가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지방을 더 많이 태워내서 좀 더 많이 열을 만들어서 같은 체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되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희경 씨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운동해도 땀이 잘 안 나, 운동 효과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땀이 나는 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거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거지 운동 강도나 운동 효과와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도 운동의 강도나 효과를 볼 때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땀 흘리는 양보다는 심박수, 내가 어떤 근육을 더 많이 썼느냐, 운동 강도가 더 중요하지 흘리는 땀의 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주치의 선생님들이 겨울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겨울 다이어트 성공 공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것 탈출해야 살이 빠진다입니다. 저거 굳이 뭐 방에서 또는 실내에서 탈출해야. 일단 운동해야 되니까. 이거는 회식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회식에서. 네, 친구 모임에서 탈출해야 살이 빠진다. 네. 이거 정말 진리 아닌가요? 아니면은 스트레스에서 탈출해야 살이 빠진다. 그것도 말이 되네. 폭식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정답 뭘까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도 그렇고 회식도 그렇고 이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이요? 예. 소화불량. 겨울에 소화불량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못 믿으시겠지만 더 심해집니다. 자, 겨울에는 이제 춥죠. 추위로 인해서 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가 적게 가니까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 낮은 온도가요,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위장 또 운동을 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생각해 보면 또 겨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몸 자체의 활동량도 좀 줄어들게 되죠. 네. 우리가 보통 소화 많이 시키려고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적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화 기능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소화 불량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소화불량이잖아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을 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을 덜 먹어서 살이 덜 찔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음식이 계속
포만감이 남아있고 배부름이 남아있으니까 네. 적게 먹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흡수가 안 되고 밖으로 배출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소화불량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그 결과를 일으키는데요. 자, 소화불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를 시키는 이 소화효소로 따져보면은 그 기능이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어떻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 그 소화 효소의 양이 줄어들어 있는, 적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우리 소화 효소가 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외부에서 먹으면 그 음식들을 소화시키고 잘게 분해를 하고 또 우리 몸에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서 이 영양분의 흡수를 이렇게 용이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져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될 거고 우리 몸은요 만성적으로 좀 살이 잘 찌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또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거 정말 우리가 영양분이 잘 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들어왔던 영양소들을 자꾸 우리 몸에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 소화도 잘 시키고 잘 드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 비만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있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를 좀 미루게 되기도 하죠. 나중에 배가 고파지면 또 갑자기 폭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것을 위기 상태로 느껴서 오히려 더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몸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 오히려 더 소화불량을 많이 겪고 다이어트도 더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저는 궁금한 게요. 식사할 때 이제 밥 먹고 나면은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부푸니까 우리가 벨트를 풀잖아요. 숨 쉬어보려고. 맞아요. 그럼 이게 뽕 하고 이제 배가 개방이 되는데 이렇게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 요것도 혹시 소화불량의 한 종류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요? 많이 호소하시는. 자, 겨울철에 되면 정말 외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요. 그리고 또 특히 겨울에 많이 먹는 음식들이 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감 같은 거. 감 그렇죠. 드시고 요새 많이 오세요. 감이 또 소화가 잘 안 소화 잘 안 되고 네. 변비 좀 약간 심해지거나 없던 분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소화불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소화가 불량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내려가질 않으니까 상복부의 불쾌감, 방금 말씀하신 복부 팽만감, 정말 눈에 보기에도 맞아요. 정말 딱 보기 빵빵해져요. 빵빵하게 시각적으로 봐도 정말 저번보다는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벨트를 풀게 되고 압박을 줄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음식물이 원활하게 소화가 되지 않고 위 내, 장 내 오래 머물게 되면 생기는 이제 그런 증상. 그러다 보니까 이 복부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정말 꽉 차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실제로 이런 분들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위장관에 가스가 가득 차 있고 잘 안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또 한 번 생기면 잘 낫지를 않고 자꾸 이 생기는 횟수가 잦아지고 이런다고 하면은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것이 정말 이 소화불량 또는 다른 위장관 질환으로 가는 어떤 시초가 아닌지 자세히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치료 방침을 정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소시적에는 무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되는데 돌도 씹어 먹었다. 요즘에는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소화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슬프게도 노화가 소화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또 하나 하시는 얘기가요. 요즘은 밥을 먹어도 입이 깔깔해서 넘어가질 않아라고 맞아.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침이 점점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도 생기게 되고 침 안에 있는 소화효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소화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강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넘어가서 생기는 위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점막에서도 위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데 여기에도 또 소화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이 위산의 분비는 심지어 한창 이제 좋았을 시기인 10대, 20대에 비해서 50대만 돼도 거의 30% 이상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이나 췌장의 기능도 떨어져요. 이 말인즉슨 소화효소를 잘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분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영양소의 처리 능력 자체가 감소한다는 거겠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도 분해가 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니까 계속 피로한 거예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하고 잘 먹었는데도 기운도 없고 또 내 몸 안에서도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영양소에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노폐물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항상 체내 효소가 존재하도록 관리를 해야 우리가 활력도 얻을 수 있고 비만으로부터도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부족해진다. 이걸 어떻게든 외부적으로 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먼저 소화불량부터 잡아야 하는군요. 자, 그러면 겨울 다이어트 성공 공식 그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 건강을 회복하라입니다. 이거 뭘까요? 일단 관절 건강을 회복해야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관절 건강? 아니면 정신 건강. 이거 정신. 정답이야. 다이어트라면 건강. 정신 아닐까 관절, 싶은데. 정신. 이거 뭘까요? 말이 이거 궁금합니다. 네, 자 정답은 바로 장입니다. 장 네. 건강이요? 겨울철에 장 건강도 좀 잘 챙기셔야 되거든요. 네. 겨울 되면 우리 활동량도 좀 줄고 수분 섭취량이 무엇보다 줄게 되잖아요. 이때 신진대사도 자연스럽게 억제되면서 장 운동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람 간의 접촉도 굉장히 밀접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손도 좀 잘 안 씻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장염을 앓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장 건강이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장 건강하면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을 보게 되는데 유익균이 한 85%, 유해균이 15% 정도의 균형 상태를 잘 맞추고 있을 때 장 건강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유해균이 그거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이게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좀 과잉되게 축적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고 또 유익균이 좀 많아져야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해주는 식욕 억제 호르몬들이 잘 나오는데 유해균이 많다 보니까 이 식욕 억제 호르몬도 잘 안 나오니까 결국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고 비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소화불량 이야기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음식물이 장에 쌓이면 이것도 장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소화불량 장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 원활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음식물이 잘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네. 정체가 돼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음식물이 정체되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썩게 되죠. 부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유해균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장내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이 유해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된 유해 물질인 장 독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장 독소가 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떠돌아다니면서 비만을 축적시켜서 염증, 그다음 삼고라고 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비만까지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혈중에 이 장 독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자, 생각해 보면 살이 찌면요, 몸속에 이런 그 몸속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장 속에 유해균이 또 늘어나게 되고 얘네들이 또 옮겨가지고 살찌게 하고 또 그런 그 세포를 회산시켜서 몸을 노화시키게 되는 정말 악순환이죠. 생기고 다시 생기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네, 다이어트 하려면 먼저 장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 그러면 이거 장 건강 챙기려면 또 운동 좀 해줘야 돼요. 그럼요. 해야죠. 자, 추운 겨울 하실 수 있는 실내 운동 알려드릴게요. 희경 씨, 예인 씨 나오셔서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났네요. 네. 자, 오늘 뱃살, 옆구리살 타파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매트에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요즘에 운동 강도가 좀 세더라고요. 아우, 네. 살 빼려면 강도가 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운동은 무서워요.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자, 먼저 양쪽 손을 깍지를 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깍지 낀 상태에서 네, 한쪽 발을 들어서 무릎에 반대쪽 팔꿈치를 찍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반대쪽 찍어볼까요? 자, 하나, 서로 엇갈아가면서, 엇갈려가면서 하나씩. 하나, 소리가 자꾸 나요. 둘, 네, 하나, 선생님 너무 어려워. 둘, 하나, 까마귀가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무릎과 팔꿈치를 교차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쩜 이렇게 잘해요? 네, 복근이 굉장히 많이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쪽 손을 쭉 펴주세요. 쭉 펴줘서 완전 우리 대자로 누웠다라고 표현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면서 양쪽 손으로 발을 만져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다시 종아리밖에 안 네. 보이는데요. 원위치 하시고요. 발목까지만 오셔도 돼요. 자, 원위치 다시 쭉 끌어당기면서 발을 만져주고 자, 다시 원위치
와, 선생님 땀나요. 자, 이때 너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자, 하나, 다시 원위치.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계속 하나네. 네,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런 동작을 통해서 뱃살, 옆구리살 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유, 지금 배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들어갔어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히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침이 살짝 나온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저 고강도 운동이네요. 그러네요. 자, 이런 운동과 식이요법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분이 있어서 네. 만나볼 텐데 먼저 문진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진표 보겠습니다. 이름 전상희, 나이는 42세고요. 평소 식습관이 불규칙했고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셨네요. 수면 시간 8시간, 또 과체중과 소화불량, 변비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건강 주인공이 네. 어떻게 건강을 리모델링하게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화불량과 비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어째선지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요. 상희님. 잠시만요. 정막만이 감도는 집안에서 애타게 그녀의 이름만 부르던 그때 마치 베이커리 카페에서 튀어나온 듯 쟁반을 가득 채운 빵과 함께 등장한 이분. 안녕하세요. 전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전상희 씨. 이미 식탁위를 차지한 빵까지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원래 엄청난 빵순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 곡간 채우는 날이라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아요. 빵순이라는 별명답게 늘 빵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둔다는 상희 씨.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일단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곡간으로 향하는 빵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먹으면서 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소화가 잘 되니까 몸매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체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었거든요. 늘씬한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상희 씨의 과거. 젊었을 땐 먹는 양에 비해서 살도 좀 덜 쪘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확실히 좀 틀리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한 10kg 가까이 쪘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며 위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상희 씨.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데요.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후 무너진 위장 건강과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활 습관 전반을 돌아보며 변화를 다짐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도 떨어지고 살이 찌는 게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효소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부족한 소화 효소를 채우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상희 씨만의 비법. 과연 뭘까요? 그게 뭐예요? 이거 카모토 효소인데요.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좀 잘 가고 그래서 몸이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상희 씨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준 비법. 바로 카모토 효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희 씨가 필라테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 유난히 몸이 가벼워 보이시는데요? 진짜요? 네. 오늘 운동도 좀 신나게 해볼까요? 가볍게 숨을 고르며 운동을 시작하는 상희 씨.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한 자세로 몸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요. 상희님 처음 뵀을 때 과체중에 근력도 거의 없으셔서 운동 진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식단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병행하시면서 근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체중도 많이 감량된 상태세요. 체중이 늘고 몸이 무거워진 탓에 첫 시작은 쉽지 않았다는데요. 속이 편안해지고 몸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운동하기도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이대로 위로 업 올라와 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요? 옛날에는 몸이 잘 안 따라줬었는데 확실히 몸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니까 동작도 더 잘 되고 그 운동 효과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처럼 더 꾸준히 운동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소화 효소를 채우고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 미인으로 다시 태어난 상희 씨. 현재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그전보다 확실히 관리 되게 잘 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운동을 좀 강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면 더 많이 개선이 되실 것 같아요. 체지방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세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 그게 뭔데요? 상희 씨가 준비한 선물의 정체는? 이게 뭐예요? 이거 카모트 효소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뭘 먹으면은 속이 되게 더부룩해서 운동하기가 힘든데 이거 먹고 나면은 소화가 잘 돼서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니까 운동도 더 잘 되고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소화력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상희 씨. 이젠 그 경험을 지인들과 나누고 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희 씨가 이른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며 주방에서의 시간이 여느 때보다 행복하다는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상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어묵탕과 닭갈비랍니다.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빠 밥 먹어. 밥 먹자. 아, 배고프다. 오붓하게 식사를 즐기는 두 사람. 남편은 아내의 하루가 궁금한 모양인데요. 오늘 뭐 했어? 나 운동도 하고 뭐 밥도 준비하고 그랬지. 그랬어? 운동은 잘 갔다 왔고. 응. 빵도 먹었어? 응. 빵도 먹었지. 얼굴에 써있네. 빵 먹고 그랬는데 행복해 보여. 어? 사실 상희 씨가 잘 먹는 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랍니다. 와이프가 예전에는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먹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진짜. 예전엔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속에서 바로 신호가 오니까 먹는 나도 불편하고 앞에서 같이 지켜보는 뭐 남편도 좀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소화가 잘 되니까 뭐든지 다 잘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소화력이 회복되면서 행복지수까지 높아진 두 사람. 아, 진짜 맛있게 먹었네. 잠깐만 있어봐.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카모트 효소를 먹고 있다는데요. 아, 효소. 이거 먹어줘야지. 매일 곁에서 지켜보며 아내의 변화를 몸소 느낀 남편. 이젠 함께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답니다. 아내가 챙겨줘서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소화나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이 가벼워지니까 좋지. 어, 우리 앞으로 속 편하고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건강한 변화를 통해 활기찬 일상을 되찾은 상희 씨. 늘 밝은 웃음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장 건강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최고다. 하셨어요. 네. 자,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주세요. 날씬해. 진짜 다르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다르죠. 네. 몸도 훨씬 탄탄해 보이고 일단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10kg 이상 감량하신 게 팍팍 사진에서도 티가 많이 나고요. 너무 젊어지시고 옷 입을 맛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오늘의 주인공이 살도 빼고 또 소화 불량도 해결하면서 장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필라테스와 카모트 효소 덕분이었습니다. 카모트 효소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양경 선생님. 아, 예. 네. 자, 카모트 효소는 고대 곡물 카무트를 천연 발효시킨 효소를 말을 하는데요. 자, 다이어트 요새 건강에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 너무 유명한 잘 알고 계신 그런 거죠. 자, 카무트는 약 6,000년 전부터 재배되어 온 이 고대 곡물로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무트를 효소 형태로 섭취하면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제가 앞서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가 감소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내 특히나 효소가 이제 부족한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 분들은 카무트의 영양 성분을 좀 더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효소 형태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중요한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밀라제고요. 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게 프로테아제인데 이 카무트에는 알파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가 모두 아주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게다가 카무트의 풍부한 영양 성분 자체를 그대로 담아서 발효 과정을 거쳤는데요. 카무트 원물 100% 단일 종자와 또 균주를 활용해서 천연 발효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또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높여주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한국인들의 소화 부담도 줄여주고 또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분을 보면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때는 소화력이 엄청났었는데 요즘엔 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저도 지금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0대하고 비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희경 씨가 이렇게 젊었을 때 20대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 소화 효소는요. 40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80대가 되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30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너는 요새 옛날보다 너무너무 적게 먹는데도 자꾸 속이 너무 안 좋아하면서 이렇게 소화불량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죠. 네. 오늘 주인공분도 또 아까 보니까 빵을 한가득 들고 나오셨거든요. 빵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빵 먹으면 진짜로 소화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럼 이런 정제 탄수화물 소화에 카무트 효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요? 그렇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장 독소를 유발하면서 몸 전체적으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도 못하니까 지방으로 축적되기도 훨씬 더 쉬워지는데요. 흔히 우리 소화불량 겪을 때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지만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카무트 효소 같이 일단 소화 효소라든지 식이섬유가 함께 합쳐져 있는 형태로 섭취하게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알파 아밀라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아밀라제가 풍부한 카무트 효소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각적인 예시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자주 먹는 빵 종류, 베이글 준비했어요. 아까 사례자분도 빵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저 유리컵이 소화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한쪽에는 그냥 일반 물만 넣고요. 다른 한쪽에는 물에 카무트 효소를 섞어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좀 볼게요. 4시간이 지난 후에 물만 넣은 쪽을 보면 여전히 소화기관의 식빵이 그대로 남아있죠. 너무 다르다. 네, 하지만 카무트 소화 요소에는 완전히 분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저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소화가 되지 않는데 이게 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텐데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카무트 효소까지 넣었을 때는 잘 소화가 돼서 빗줄까지 원활하게 되죠. 카무트 효소 안에 포함된 알파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저 정도로 잘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시원해요. 보기만 해도 제가 소화가 되는 것처럼 정말 시원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사실 빵을 막 쟁여놓고 이렇게 창고를 마련할 정도면 이거 정말 빵 없이는 못 사는 그게 인생의 행복인 분이거든요. 그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정신적으로 우울해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요즘에 나쁘게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필수 영양소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을 생각해보면은 탄수화물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살을 막으려고 하면요,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를 하면서 이것이 소화와 배출을 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까 카무트 효소가 이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단백질 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랬는데 네. 단백질 소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이 들수록 또 우리한테 필요한 근육 아니겠습니까? 네. 단백질 소화 흡수가 잘 돼야 아미노산 분해와 흡수도 잘 될 수 있고 아미노산이 바로 우리 근육의 주런
이 재료가 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무트 효소를 통해서 단백질 분해 또 흡수도 잘 되고 그러면 근육이 많아지니까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아까 주인공분이 카무트 효소를 드시고 이제 화장실 자주 가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이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하. 제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대장염을 유발하는 DSS라고 하는 약물 처리를 해서 인위적으로 대장염을 만든 거예요. 이후에 카무트 효소 식이식단을 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과를 살펴봤는데요. 이 카무트 효소 식이식단을 섭취한 군은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잘 맞춰져서 대장염의 증상이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유해균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카무트 효소의 원료죠. 카무트에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서 장내 유익균들의 양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3개월간 카무트를 섭취한 그룹은 일반 곡물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이 장내 유익균의 이 미생물 상태가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맘먹고 외출만 하면 막 배가 살살 아프고 예민해지면 설사하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 그렇죠. 카무트 효소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이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6주 동안 한쪽은 카무트를, 한쪽은 듀럼밀을 섭취시킨 결과 이 복부 통증이나 복부 팽만감이 카무트를 섭취했던 그룹에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대변을 보는 주기 또한 규칙적으로 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주인공분이 나이 들면서 한 10kg 쪘다고 하셨거든요. 장독소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장독소가 지방세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시각적 예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노란 슬라임이 우리의 지방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슬이 장독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인 장독소가 지방세포를 만나게 되면요. 지금 두 개 만났을 때 쫙쫙 달라붙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잘 엉켜버리게 돼요. 지방세포와 장독소가 끈끈하게 결합하면 저런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이 더 잘 찌고 염증이 더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장 독소가 많이 쌓이면 비만 체질로도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 카무트로 만든 식빵 그리고 일반 밀로 만든 식빵을 이 비만을 유도했던 쥐에게 한번 섭취를 시켜보면서 체중 변화량을 살펴봤던 연구가 있는데요. 네. 카무트 식빵을 먹인 쪽에서 체중 증가율이 더 적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카무트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체중 증가를 좀 억제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됐다는 걸 입증한 논문이죠. 네. 카무트 효소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방세포를 억제해주기도 하나요? 예, 카무트가 지방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요. 네. 총 3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이제 모집을 한 후에 한쪽 그룹에만 카무트를 4개월 동안 투여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이 카무트를 섭취했을 때 체지방량이 3.7% 감소했고요. 중성지방은 14.8% 감소한 것을 우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비만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이 불포화 지방산인 DHA는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 그럼 좋다. 카무트 효소 못 참죠. 제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적으면 이거 못 참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포 억제. 고소하죠? 맛있어서 먹게 돼. 이거 진짜 약간 고구마 라떼 먹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맛있어요.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근데 카무트 효소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이 카무트 효소는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곡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제품 자체를 믿을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사한 다음에 바로 이 효소를 드시고 네.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난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9도를 보이면서 영하권인데요.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말썽이던 미세먼지도 차차 풀립니다.
오전까지는 중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게 있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전국 대부분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말썽이던 미세먼지도 낮부터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농도가 줄어들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중부 내륙과 남동부를 중심으로 농도가 짙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다 밤이면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일요일에는 기온이 낮아집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오릅니다. 어제 7.6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도 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가 11도, 강릉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동에 눈이나 비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 성탄절에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좀 그렇지만 요즘에 주변에 감기 환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뭐 방송 초반에 목소리가 막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